자,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242페이지 가셔서 자, 튜닝학자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익시설이 1807년이면 1826년에 얘도 고전압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송비의 차이에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지대가 매상고에서 단위가격 수확량에다가 생산비, 수송비, 단위당 교통비를 또 거리에다 곱한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니카도가 차익지대의 비육도라면 얘는 위치에 대한 지대거리 차이, 농산물의 가격 지대를 결정하며 얘도 고전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얘는 수송비가 너무 멀리 나가면 수송비가 또 많으면 지대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한계지에 지대 발생하지 않는 고전압하다 이렇게 가고요. 자, 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그냥 어때요? 이 튜닝을 따와서 지대와 교통비를 따졌습니다. 마찰 비용이니까 지대와 교통비 합계가 우리가 그 마찰 비용이면서 자, 교통비의 절약이 곧 지대다. 그러면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마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통이 발달할수록 이게 적어지겠죠. 근데 마찰의 준지대가 이제 많이 좀 뜨고 있어요. 요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파레토 지대가 아닙니다.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를 해요. 경제지대. 그래서 마샬은 준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간다면 옛날에 이제 머리를 마샬이라는 미용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동에 이제 미스코리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이제 사람의 이름을 떠서 박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용실을 만들다가 김준, 이준 누구나 다 준자를 많이 써요. 그럼 미용실은 마샬 준지대구나 이렇게 하고요. 자, 파경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지대를 얘기를 했는데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해드리게 되면 어렵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예상 문제 가서 이렇게 되니까 예상 문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니까 지금 깔끔하게 준지대 위주로 가세요. 자, 준지대는 원래 마샬이 지대는 이 자연의 산물인 토지에 쓰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샬은 어떻습니까? 이 인간, 토지 쓰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 설비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토지라는 것은 단기가 됐던 장기가 됐던 계속적으로 지대가 영구적으로 나오거든요. 영구적으로 나오는데, 자, 기계는 어떻습니까? 단기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만 지대가 발생이 돼요. 장기적으로는 소멸될 수 있고요. 또는 가변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계는 또 소모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나 설비에서 생긴 초과입니다. 단기는 발생하지만 장기는 소멸된다. 토지 이외의 생산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는 일시적인 초과입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요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발생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비용의 성격이니까 장기적으로는 또 소멸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더라. 토지에도 계량공사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또 준지대라고 하는 또 학자들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파레토만 제가 나중에 앞쪽에서 나왔던 어때요? 파레토에 대해서 내용, 탄력성하고 같이 묶어서 나중에 문제집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드리고, 기출이 거의 다 이제 준지대까지만 되니까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도시지대의 결정에 아까 제가 지대는 일정 기간 토지 사용하는 임대료 유량이고요. 지가는 매 기간마다 지대를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저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튜닝 이론이 도시지대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가격, 생산 및 교통비를 나누면서 똑같이 도시지대의 곡선이 우양한다는 곡선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때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입니다. 자, 집약도를 봤을 때 우리가 토지는 밑에 항상 깔려 있고요. 자, 노동이 일정하다면 자본에 대한 대체성을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은,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도 맞고 대체 비율도 맞고요. 대체성도 맞습니다. 그럼 지대 곡선을 그리게 되면, 자, 우리가 아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보통 지대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지대가 있고요. 자, 도심에서 외곽이다.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도심과 외곽의 직가가 심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하향 곡선이 된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뻗어나가진 않죠. 똑같진 않죠. 그럼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늘려요. 자, 외곽은 토지를 늘리고 오히려 자본을 줄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은 대체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집약적으로 인해서 고층화가 되겠고요. 외곽은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니까 조방적이어서 저층화 된다는 거죠. 그럼 산업이 토지에 대한 그 자본의 결합 비율이 틀리다는 건데, 안쪽일수록 금융업 3차가 있고 공업 2차, 1차가 있다면 안쪽일수록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노동을 일정하다 가정에서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은 생산 요소 상대적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대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 값이 비싼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지대가 하락하면 그 반대 토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서 낮아진다. 도심은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입니다. 그래서 안쪽은 건물이 고층화돼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고요. 그러면 도심 지역의 지대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자본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토지의 자본에 대한 재성이 크고요. 자, 그래서 어떤 토지든 입지 경쟁에 승리할 수 있는 대해 할당이 되는데, 아까 입지 교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입차지라는 알론소가 있습니다. 걔는 최대 순효과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최대의 순효과를 올릴 수 있어서 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면 또 우리가 입차지점과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도시공간 구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도 얘가 잘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거기 다차원 이론은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보냐면 다핵식까지 봅니다. 다차원은 이제 잠깐 제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루기도 하고요. 기출은 다핵식까지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좀 전에 제가 튀넨 이론을 얘기했죠. 튀넨이라는 학자가 버제스의 영을 줍니다. 그래서 1925년, 39년, 45년 도시가 발전하면서 성장하는 도시성장 구조이론이에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도시공간 구조 또는 도시성장 구조이론. 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튀넨 이론을 따왔어요. 튀넨이 농업입조론이죠. 그래서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거든요. 자,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안쪽은 지대가 높고요. 나와서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하면 나왔다 들어가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각방으로 수송비가 똑같다는 가정하죠. 안쪽은 수송비가 절약된다. 그래서 이 이론이 입차이자 이론에 영향을 줬지만 또 이 버제스 이론에 영향을 줍니다. 1925년 자, 버제스라는 학자가 우리가 그 미국의 소도시인 시카고시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습니다. 그 사회학과 교수였죠.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버제스가 이제 동심원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놓고 사람 이름을 이제 가로칠게요. 동심원입니다. 자, 얘처럼 동심원을 이루죠. 그럼 튀넨 이론을 따왔다고 하셔야 돼요. 버제스가. 그래서 우리 이제 요약이니까 안쪽은 중심 업무지구죠. 그래서 CBD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추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뭐 모든 업무 시설이 다 일로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고 인구 밀도도 높죠. 접근성도 좋아요. 너무 높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갑니다. 옹길천자를 써서 천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야매로 이제 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험 트렌드는 점이라고 나와요. 여러 이 업종이 한 그 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주거, 상업, 공업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장들이 전혀 땅값이 비싸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튀어나가요. 아직 공장이 발전이 되지 않으면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빈민들이 입지를 합니다.
그러면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이 좀 많아지면 저소득 주택지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고소득은 자, 안쪽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려고 하죠. 통근자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주 분리여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면서 위성도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재밌게 자, 중전 이렇게 요시라 그랬죠. 중전. 점이라고 나오지만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배우는데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걸 외우라는 거는 점이는 중심과 저소득 사이에 있습니다. 저소득은 점이 옆에 있죠. 고소득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쪽일수록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럼 인구 밀도, 직고성 지대는 높아진다는 거 아는데요. 자, 오히려 안쪽일수록이요. 범죄, 질병, 빈곤. 범죄, 질병, 빈곤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갈수록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저소득층은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안쪽에 중심지가 가까운 곳에 이제 이 저소득층이 산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튜닝의 농촌 일용 구조를 도시 토지로 적용시켰죠. 자,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집니다. 범죄, 인구 이동, 빈곤의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도심의 중심이 단핵이에요. 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핵. 소도시를 얘기하죠. 시카고실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학파면서 시카고 대학의 버젯은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침입, 어느 지역이 돌아갔다, 또 경쟁에 의해서 천이 바뀌더라.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봤다는 거. 쥐거지 분화가. 그 다음 이제 중심지로부터 직각의 모습은 직각음의 현상을 보인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떨어진다는 자체는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이렇게 직각하면서 떨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서 1939년. 자, 이때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형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호이트가 얘기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쐐기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모양이. 이 선자가 부채선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채꼴이라든지 아니면 교통망, 교통축이 나오면 무조건 선형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CBD라는 중심 업무지구는 똑같고요. 얘는 고소득층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고소득층이 교통망 축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고소득층이. 그래서 아까 접근성이 양호한 건 저소득층이 안쪽으로 가려고 한 거고요. 얘는 교통의 축에 따라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반대에 있더라.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고소득층을 넘어가는 거겠죠.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는 동질적인 토지 이용은 도심에 시작되어서 점차 방사형부터만 뻗으면서 원을 변형한 부채꼴, 쐐기형이라고 하죠. 자, 쐐기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쌍시옷이 들어가더라도 시옷이 들어가니까 동심원, 선형, 다액심은 다 디귿 들어가거든요. 이 쐐기형은 선형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주거지역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분리된 주거. 우리가 이 교통망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눠져서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도시적과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 중에 가까이 입지한다는 겁니다. 아까 저소득층이 또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한다면 얘는 고소득층을 강조한 거죠. 고급은 교통망 축에 가까이 입지하면 중급은 인근에, 저급은 반대에 있다는 거죠. 주거분리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주거분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나눠지는 거죠. 주택 입지의 이동을 설명 또는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급주택의 역할을 또 강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단핵이에요. 단핵이다. 그래서 색이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1945년에 다액심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해리스와 올만이 얘기를 해요. 그럼 옛날이 단핵이면, 핵이 하나면 이제 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도 있더라. 부도심도. 다핵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옛날 도시가 소도시면 지금은 대도시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옛날에 오래된 도시라면 지금 신도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푼다면 동종활동과 이종활동이에요. 동종은 유사활동이고 이종활동은 다른 업종입니다. 동종끼리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도 맞고요. 집중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상반된다는 자체는 분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지적 양립이 아니라 입지적 비양립이다. 요거가 가장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자, 다핵심은 해리스왈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얘네들은 다 버제스와 호이트는 한 명이니까 해리스왈만 두 명이다. 다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그 도심에서 그 형태는 어떤 지역에 여러 개의 핵을 형성하면서 다핵심 이론을 구사하더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단핵이고 얘는 신도시다. 그래서 여러 부도심이 또 발달되면서 우리가 지가 현상이 지가 구배 현상이 이제 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동종 활동은 집적 집중이고 이종 활동은 어때요? 입지적 비양립 분산한다는 거죠. 이해가 상반돼서. 그다음에 이제 런던 도시 같은 대도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다차원은 출제 안 됩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정체 파트로 가서 자, 정체 파트도 나올 것만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파트는 거의 여기도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틀을 잡아볼게요. 나온다면 4문제에서 5문제인데 자, 부동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자, 나온다면 다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알아본다면 정책은 3가지가 있어요. 토지 정책에서 우리가 한 2문제, 그 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도 한 2문제,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조세 정책에서는 1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부동산 문제는 이제 악화, 비가역성, 지속성, 해결수단의 다양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해결수단의 개별성이 아니라 다양성만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나온다면 10분위 분배나 뭐 이런 분배 문제라든지 우리가 뭐 밑에 주택에 대한 부담 능력은 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문제집 가서 해드리도 하고 일단은 거기 보시면 집가구라는 것만 좀 잡을게요. 집가구라는 것은 토지 가격 함유적 수는 없습니다.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문제가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공공용지 확보난이 어려우니까 국고 부담이 가중돼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되고요. 자, 물가 및 생산비 상승으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해서 실업이 초래되고 가장 문제가 주택 문제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고층화가 되겠고, 자, 땅값이 높다 보니까 나가는 난개발, 스프롤 현상이 발생이 되겠고요. 직장과 주거지, 직장을 도심에 두고 외곽에 주거지를 두는 실주 분리 현상이 발생된다. 특히 이제 토지 투기를 조장시켜서 근로이익이 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집약화시키는 거죠. 땅을 조방화가 아니라. 그래서 집약화시킨다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방화가 아니라는 거.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볼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밑에 주택의 이용 가능성의 공급 문제와 주택의 구입 능력에 대한 수요 문제가 있긴 하는데요. 자, 우리가 공급 문제에 대한 것만 양적과 질적만 보시고 필요 공과일만 제가 좀 터치를 하는데요. 자, 필요 공과일이라는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자, 들어보시면요. 자, 필요 공과일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나와요. 그래서 주택 문제는 토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집가구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양적 문제 해결한 다음에 질적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양적은 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집이 없는 게 양적이고요. 집은 있는데 집이 금이 많이 가서 비가 새요. 집이 후져서 주거 수준이 낮아서 오는 것은 질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적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질적 문제가 있는데요. 필요 공과를 왜 찍냐면은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 보급률. 자, 얘를 계속 물어봅니다. 나중에 기출 문제 갈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0가구가 산다. 100가구에 100채를 주어지면 주택보험률이 100%가 되거든요. 자, 근데 초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필요 공가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한 공가, 적정 공가입니다. 그래서 세 가구가 살아요. 갑돌이, 그 다음에 윗돌이, 병돌이가 있으면, 자, 한 채 정도는 꼭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 공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으면, 자, 물론 세 가구에 세 채 지으니까 주택보험률이 100%인데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갈 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미래에 대한 필요 주택 수는 항상 가구 총수에 필요 공가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가구가 있으면은 필요 공가율이 5채다? 그러면 105이 필요하다는 것은 100%를 초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 필요 공가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 주택 수에 비해 실제 주택 수가 미달하는 필요 공가율 증가라는 것은 양쪽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공가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사 처리되고 우리가 결혼을 또 많이 하게 되면 또 공가도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럼 양쪽 문제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택보험료는 100%를 초과해야 되지만 초과한다고 정책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질적 문제로 계속이 되겠고요. 지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평성 문제도 따지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또 주택이 얼마만큼 편차가 있고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 정책 파트가 있어요. 정책 파트도 우리가 지금 시간에는 자, 지금 우리가 12강을 하고 있죠. 정책 파트도 같이 묶어서 가는데요. 자, 기본적인 강의만 할게요. 자,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 기능, 요것만 좀 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잡고, 그 다음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가 있고, TDR, 토지정책, 주택정책을 가기 전에, 자, 어느 정도 이제 틀 잡아야 부동산의 시장 개입 방법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248페이지 보시면, 자,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약간 틀리긴 하지만,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은, 자,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잘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너무 잘 돌아가면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저소득층들이 못 먹어요. 저소득층이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기가 어렵죠. 그러면 사회적 목표, 뭔가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게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싸게 줘야 돼요. 임대주택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좀 싸게 주는 게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소득 재분배라는 게 나올 거예요. 형평성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적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장이 안 돌아가요. 그럼 경제가 안 살아나면 안 되죠. 그럼 그건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됩니다. 시장이 실패가 됩니다.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경제적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대한 것은 경제적으로 봐야 돼요. 트렌드가. 자,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하는 것이 시장이니까 시장 실패는 경제적 찍고요. 그 다음 제가 재밌게 예전에 기출이 돼서 저소득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저소득이 지읒 들어가잖아요. 자, 정치적이 지읒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좀 짧게 여러분한테 혀를 저득 그러면 정치적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시장 실패는 경제적이다. 그래서 정치적은 저소득이라는 자체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효율성, 형평성을 조화롭게 가면서 우리가 다른 것도 될 수 있죠, 목표가. 주택 공급은 이제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경제적은 시장 실패를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배우실 외부 효과 공공재 같은 게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제거시키는 게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을 맡겼을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 자, 이제 우리가 한 코스 배우셨으니까 외부 효과에서 최대
과소생산과 가대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적정 생산이 안 된다는 것도 시장의 실패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그런 거구나 라는 걸로 좀 연결시키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시장의 실패에서 간단한 것만 볼게요.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게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불완전해서 그렇죠. 완전 경쟁은 이론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경쟁은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것이 시장 실패가 아니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고요. 독과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독점과 가점. 한 업체와 20개, 2개, 3개. 그래서 우리가 통신사 같은 경우는 보통 대기업입니다. 자, 대기업은 규모를 크게 해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자, 규모의 경제도 시장 실패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대량 생산하니까 원가 절감이 됩니다. 가격을 다운시켜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리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됩니다. 그럼 나중에 자연 독점으로 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독과점을 규제한다는 얘기 제가 했었죠. 그래서 독과점 시장의 불안전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밑에 규모의 경제로서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는 건 비용 체감 산업이 되다 보니까 자영 독점으로 가더라. 불안전하면 안 된다.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이 하니까 시장이 잘 돌아가죠. 입장료 받으니까. 근데 정부가 하는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안 받아요. 무임수차하죠. 무임수차 한다면 나중에 과소생산 된다는 게 시험에서 잘 나왔습니다. 과소생산. 적게 생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자, 공공재는 일단 그 여러 사람들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을 줄지 않는 경합하지 않아요. 비경합이 나왔어요. 오히려 비가 빠져나왔고요. 자, 입장료를 안 받아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한테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배제. 비경합과 비배제를 뺏어 나온다는 거, 비를. 그 무임수차 하다 보니까 과소생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조세를 걷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공재 직접 생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 미리 어디가 개발될지 아는 분들이 상위 계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비효율적인 정보 외형 때문에 그래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서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을 또 초래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는 좀 우리가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외부 효과도 시장의 실패라고 배웠습니다. 그건 13강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안 했던 게 앞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안 했어요. 13강 때 꼭 해드리겠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갈게요. 자, 우리가 정책 파트에서 이제 들어간다면, 자, 정치적과 경제적 기능이 있다. 저속 나오면 정치적이고, 우리가 지금은 소득재 분배는 정치적이다. 시장 실패 나오면 경제적이다. 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불안전 시장이기 때문에 독과점이 나타나서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산업, 자연 독점으로 간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 SSM이라는 슈퍼마켓을 썼거든요. 기업 슈퍼마켓. 자, 그럼 얘네들이 매장을 넓혀 나가요. 그건 우리가 대량 주문을 하다 보니까 원가를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골목 사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독과점 교제, 일요일날 그런 슈퍼마켓 닫게 하죠. 자,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니까 생태공원 같은 경우입니다. 경합하지 않는 비경합, 비배제, 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우리가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가 돼서 과소 생산된다는 게 2번 나왔어요. 정보의 비대칭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전 문제가 불안전 때문에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안전이 아니라 불안전이죠. 안전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갈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자체도 시장이 실패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정외복과도 시장의 실패고 부외복과도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를 미리 보신다면 외부 효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도 시장의 실패인 부외복과를 제거시키는 정책이 들어가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13강 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뵙죠.